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안 하던 시간이 없어지고 네. 앞에 소개를 빨리 빼고. 네, 요번 그 지지율 변화의 타이틀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여야 대립 심화 속에 문 대통령 3주째 50%대 중반 지속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숫자 이전에 네. 지금 야당에서는 첫 번째로 온 그리고 중대하게 찾아온 기회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3, 4주 동안 경제 관련 뉴스들 보수 지역 경제지에서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어요. 종편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지율 알려드릴까요? 네. 그래서 지금 대립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0.3%포인트 빠졌습니다. 55.7%입니다.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올라서 39.7%인데 잘 보시면 진보층이 약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80%대로 회복을 했고요. 상당폭입니다. 보수층은 반면 한 6%포인트 빠져서 25%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 그렇습니다. 더하기 빼기 해서 같지만은 그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과 좀 전통적인 반대층의 어떤 양극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선거에 다가갔을 때나 나타난 현상인데 그러니까 선거에 못지않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의 집중 공세와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이 정부 여당 측에서는 막아내는 그 대립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 계속 있는 거죠, 치열하게. 지금 정책 전쟁이 2주째 펼쳐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주 전에 통계청의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지난주 후반에 가계 소득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 공세가 상당히 많이 지속이 되었는데 지난주 주말을 경고하면서 문 대통령하고 장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삼축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맞선 거죠. 대략 한 3주 이상 이어진 이 공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겠다 하고 그렇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바둑으로 치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대마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수싸움하고 계속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면 대결이 사실상 보다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간에 한쪽은 핵심 지지층 결집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반대층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선의 즈음에서나 있을 수준의 세대결이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 며칠간의 지지를 보니까 56, 57,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56.1, 화요일 55.3, 다시 수요일에 56.1,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하고. 사실상 총력전을 총력 여론전을 보쪽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55%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강하게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수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그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강하게 대립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여론전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수 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디어 채널에 비하여 지금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채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 나설 수밖에 대통령하고 정책실장이 직접 나온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동안 당대표 선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버퍼 역할도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취임 이후에 야당과 제대로 한번 붙은 상황이다. 처음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이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전선을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 전선을 형성한 첫 번째입니다. 사실상에. 전면적으로는. 워낙 야당 같은 경우는 강력한 숫자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여오는 대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으로 보자면 보수 진영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참 많아요. 종이신문 있죠. 그다음에 영상 종편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키웠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것도 있고, 미디어 채널이 굉장히 많다. 반면에 이쪽 진영은
몇 개 없죠. 네. 실제로. 예. 네, 1분 남았습니다. 정당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사항은 TK 충청 경인 20대 그리고 보수층에서 무당층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하락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0.7%포인트 소폭 내려서 41.2%. 비록 내리긴 했지만 40%를 유지를 했습니다. 일전에는 30%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2.8%포인트 하락해서 17.7%가 나왔고요. 그 정도면 큰 폭인데요. 예, 정의당이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이었는데 월요일을 10.3%, 수요일을 13.6%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 없이 12.1%이고요. 바른미래당은 1.1% 포인트 올랐습니다. 7.1%이고요. 평화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2.6%입니다. 이번 주중 조사는 TBS로 리얼미터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7%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집도끼 서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 한국당 집도끼 잡는 데는 실패했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예. 네. 그 소득수장 폐기 공세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메시지라든지 메시지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하락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네. 동일 메시지를 너무 오랫동안 써먹었어요. 한 가지 메시지를요? 예, 네. 최저임금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 지겹죠. 지겹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게 소위 이제 일반인들 모두에게 와닿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해하기 쉬워서 그걸로 때린 것 같은데. 네, 네. 이제는 그 메시지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세금 중독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일단 비슷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자, 네. 그것마저 알려주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그러니까 3축이라고 하죠.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축과 일자리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가 49%를 지금 왜냐하면 전면적인 정책 대결이 있으니까. 정책 대결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옳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49%가 나왔고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32.4% 나왔습니다. 한 16%, 한 17% 가까이 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TK라든지 60대 이상, 뭐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직업에서 여전히 옳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다만 이제 보수층이라든지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죠. 그리고 무당층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정책적인 면에서 이 정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절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리미터의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과 북한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랬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격앙됐다. 이런 외신이 있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마도 삼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조금 이상징후를 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은 그런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일본 관련 뉴스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양기호 교수님, 성공회대 일본학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뵙게 되네요. 그러네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랄까요. 미국에서 일본에 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뉴스, 그죠? 혹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아베와 트럼프에 관해서 이런 종류의 뉴스는 처음 봤거든요. 사이가 벌어졌다. 화가 났다. 또는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는 미일 관계에서 안 나오는 뉴스 아닙니까?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좀 약간 격하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번에 6월 7일 날 미일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무슨 말 하냐면 나는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센 편입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지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1941년 이제 12월 달에 일본군이 기습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하고 나서 미국 국민들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합창한 게 리멤버 펄하버 진주만을 기억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속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자 할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쳐들어왔었잖아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6월 7일 날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아베 수상이 부탁만 하지 내 부탁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 저는 보고 무슨 말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기억해 보시면 그때 일본이 납치 문제 풀어달라. 그다음에 그 중거리 미사일도 해결해 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전에 끊임없이 자꾸 만나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사람도 보내고 일본의 문제를 미국도로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미국 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너는 통상 문제를 풀어달라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한 670억 달러, 80억 달러 무역 적자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해 달라. 그런데 일본 측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는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일본 측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핵사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 일체 그 대북제재 완화하지 말아라. 라든지 납치자 문제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부탁은 계속 키우면서 내가 부탁을 한 것은 전혀 안 들어주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일본이 미국한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한테 뭐 그동안에 뭐 60년, 70년의 관계상으로 볼 때 이런 거 말하면 좀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말 잘 듣고 잘 해줬는데 왜 이걸 안 해주냐.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미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어가지고 동맹체제를 관리하고 이게 제일 중요도가 높았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바마 정권까지는 그랬는데 트럼프 정권 와서는 지금 이제 동맹보다는 통상 문제가 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난 대외 무역 적자를 안고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이건 양자 간 문제로 풀어가지고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일본이 대미 수출 양을 줄이든지 그래서 무역 적자를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는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 하면서 예를 들면 미일 동맹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왜 도대체 일본은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양보를 하지 않느냐. 그건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는데 니네 우리한테서 돈만 벌어가고 계속 요구만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인식.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걸 왜 가지고 있냐면 1989년에 일본 미쓰비시에서 그 록펠러 빌딩 뉴욕의 제일 노른자 아닙니까? 그걸 사들였거든요. 일본의 침략이라고 했던.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경제적 침략이죠. 그리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미국의 부동산을 막 사들일 때요. 심지어 영화사까지 사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경합 관계에 있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한참 부동산 해가지고 잘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찜해놓았던 이거 사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빌딩을 일본이 족족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무역 적자도 나고 주일 미군이 일본을 또 막아주고 있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블레이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미국이 다 일본 간판을 달고 있는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미국의 공포는 야 이러다가 일본이 미국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올랐을 때였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그 기억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를 침략하고 미국을 침략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들을 대통령이 된 내가 이제 다시 무찌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면 달러가 휴지가 되는 날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이 부동산 가격에 하도 뛰어가지고 미국 전체를 한 80번 살 수 있다. 일본 그러니까요. 부동산 가격만으로. 그래서 그때 한참 잘 나가던데. 근데 미국의 공포였죠 그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한참 자기가 잘 나가던 부동산 업자였는데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강하게 이게 각인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일이 안 풀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용어 같은 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대통령하고 관계를 잘 풀어가지고
나머지 관계를 다 푸는 그리고 미일 동맹은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도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인식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일본 쪽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통상 문제에서 할 말이 있는 게 네. 일본은 엄청난 대미 흑자를 보는데 상당 부분 미국에 투자도 또 많이 해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이제 국채도 많이 사고. 그 통상 부분 말고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하고 이 부분 북한하고 몰래 만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들켰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 같으면 분명히 미국한테 허락을 받거나 통보를 하거나 최소한 의논했을 텐데 이번에는 안 하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아,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 일본 쪽은 지금 완전히 북한 문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어요. 외무성에다가 처음으로 외무성은 조직을 잘 안 늘리는데 북한만 전담하는 북동아 이과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북한 문제가 지금 전부 다 올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조용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도 북일 관계를 풀려고 결심한 거군요.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도 ICBM, 대륙간 탄도탄,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만 안 만들면 된다는 상황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은 2,000km 정도면 북한에 전부 다 사정권 안에 들어거든요. 거기는 생화학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풀리냐 안 풀리냐 하고 일본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예요. 예. 별개의 문제인데 미국은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까지만 안 날라면 되니까. 미국의 위협이 문제지 자국의 위협을 해소하는 게 문제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납치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건 북일 간의 양자 간에 풀 문제인데 왜 자꾸 나한테 그걸 가져오느냐. 예. 그리고 나서 내가 부탁하면 너 안 들어주지 않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설사 북한하고 미국하고 비핵화 조치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일이 잘 풀려도 그래도 여전히 중거리 미사일은 살아 있는데 이거는 미국 우산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직접 풀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막 속도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핵을 없애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동형 미사일을 없애는 거. 미국을 겨냥한 없애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일본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뭐냐면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까지 날아오는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고. 없죠. 아니, 그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1998년에 그 대포동 미사일이 사거리 2,000km거든요. 그럼 20년 전에 기술이 개발된 건데 그 기술을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라? 이거 지금 원시시대로 되돌아가는 말입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도 자국을 방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일본이 없애라고 해도 다 없앱니까? 거꾸로 북한이 미국에게 일본의 기술들 없애라고 하면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일본 내에 주일미군 기지가 있고 그건 사거리 수천 킬로 가지고 있는데 그건 북한이 겨냥할 수도 있고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런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납치자 문제를 또 풀면 인기가 또 한 번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총재 선거 앞두고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예요. 일본은 아무튼 일본이 수상이 되면 미국하고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흔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수상이. 그렇죠. 더구나 이제 아베 수상은 지금 일본의 소비세가 8%거든요. 내년에 10%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조세 저항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조항이 있는. 저항이에요. 그런데 헌법 개정 또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건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이것도 또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흔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9월 20일 총재 선거 있어가지고 앞으로 3년이 보장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칫했다가는 램덕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구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 수상으로서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발언은 그 진주만 발언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납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납치 문제는 북일 간에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풀면 이게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건 풀면 대박인데 문제는 굉장히 리스크에 위험해요. 왜냐하면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이즈미 수상하고 김정일 위원장 만나가지고 평양선에 나왔거든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일본 납치자들을 북한에서 그 하수들이 했다. 그건 미안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그 뒤로 지금 20몇 년간 이렇게
북일 관계가 안 풀리고 인정했죠 그때.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북한을 불량 국가로 낙인을 찍고 굉장히 근데 이제 그 발언과 함께 납치자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된 걸로 만들려고 한 건데 그렇죠? 북한의 의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북한도 그 문제는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7월 달에 베트남에서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납치자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